그래서 위안부 모집의 구조는 지금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현지 일본군은요 위안부 동원을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본 정부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일본군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육군성에게 위례를 합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 하에 육군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나가 있는 일본군은 육군성하고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육군성에 위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군성 일본의 내무성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 내무성은 일본 각 지방의 치사들에게 요선들 동원을 다 요청합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각 지방의 치사들은요 업자들을 급비리에 선정합니다. 업자들이 알아서 모집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 정부가 개입하여서 믿을 만한, 그러니까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업자들을 선정합니다. 아니면 비밀이 새나가니까 문제가 되니까요. 이런 것이 다 공문서에서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공문서를 번역하여서 책도 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일본 내무성은 경찰서장에게 또 지시를 내립니다. 일본군의 주면서 그리고 각 지방의 치사가 선정한 업자들이며 편의를 제공하라. 이러한 내용이었던 거죠. 마지막에 일본 외무성은 그렇게 해서 모집한 요선들에게 도한 증명서, 지금 말하면 비자 같은 거죠. 도한 증명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당시 한반도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한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위에는 일왕이 있는데 일왕은 거의 권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래 사람들의 거의 다 맡겼죠. 일왕이 45년까지 면령한 것은 3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45년에 8월 15일이었잖아요. 일본의 패전을 결정한 그 내용은 일왕이 나서서 결정했죠. 포츠담 선언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다 맡겼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신은 그냥 뭔가 하면 안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신답게 만드는 그게 일본의 제재였기 때문에 신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내용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크게 보시면요. 일본 정부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대포령이라는 일본군의 중심 조직이 또 별도로 존재했고 아래에 황군이라고요. 일왕, 초낭의 군대라는 황군이 존재했고 육군, 해군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하고 별도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편의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조선전도부도 일본 정부 하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별도의 조직으로 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전도부는 일본의 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법을 많이 차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심에 있었던 것은 조선전독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한반도에서의 헌법 규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헌법 하에 없었던 조직이 조선전도부, 대만전도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내에서는 더 독재적인 그러한 동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여손들에 대한 동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고 하면요. 여러 가지 문서가 남아 있는데, 이게 일본군이 주도하여서 위안소를 만들고 위안부 동원을 했다라는 증거 문서 중 하나입니다. 처음 그래서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장병들이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어떤 위안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것을 일본군 안에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결과적으로 요손들을 데려오자. 그 요손들을 사실상 일본 내에 있는 유각 매칭업소의 요손들하고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으로 위안소 설치가 결정되는 그러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결정했다. 위안소 설치, 위안부 동원이라는 것은요. 이게 왜 지금 말씀드리냐고 하면 그 위안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학자들은 위안소라는 것은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냥 자발적으로 업자들이 매칭업소를 만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문서의 일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아까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여서 38년 2월 23일에 내무선 돈첩이라는 것을 각 그 지방의 장관들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 정부는 이 위안부 문제, 위안소를 만든다. 그리고 요손들을 계속 해외로 보낸다라는 데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일본군이 해외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의 명령을 거슬릴 수가 없는 게 일본 정부였어요. 당시는 그러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수산도 일본군의 뭐라고 할까 행동을 비판하여서 사살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1932년 만주국 건설이었어요. 괴뢰 만주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이누카이 츠요시라는 일본 수상이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침략이다.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만주국에서 관동군 장교들이 도쿄에 올라와서 이누카이 츠요시 수상을 총으로 사살해버렸습니다. 이게 5.15 사건이고 이후 일본은 일본군에 의한 공포 천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군은 별도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정부의 위에 군림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도 226 사건이라고 일어나고요. 일본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에게 뭔가 말하면 다 한다라는 것이 일본 내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일본군이 시작한 이 위안부 동원에 대해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본에서는 또 1925년에 국제조약, 매매준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또 가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매준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여기에 일본이 가입하여서 특히 요손들을 매춘을 목적으로 해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해외에서의
그 곤찬 제도라는 것을 사실 1929년에 없앴습니다. 곤창라는 것은 공인대 매춘부 제도입니다. 국가가 그 매춘부를 등록하게 하여서 공인대 매춘부로 허용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1945년까지의 일본이나 당시의 조선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곤찬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거든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네, 그러나 당시는 매춘부가 하나의 뭐라고 할까 등록을 잘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국가에서 허용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외에서의 곤찬제를 29년에 다 폐지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해외에서는 자부제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일본이 사실. 그러니까 술 대접을 하는 여성들 제도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같지는 않은 거죠. 여성들은 계약할 때는 매춘부가 아니라 술 대접을 하는 여성으로 특히 일본인 여성들은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매춘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이 꽤 많았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요. 그렇게 하여서 일본은 국제조약도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비밀리에 다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내는 여성들은 원래 취업을 하고 있었던 여성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춘부를 말합니다. 어차피 해외로 보내고 아무리 잡부라고 하여서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그 매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매춘부였던 사람들을 보내자. 그리고 21세 이상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것은 냄손 돈첩이라고 하여서 급비리에 일본 내에 다 전달되는데요. 조선이나 그러니까 한반도 그리고 대만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내지 일본 본토에만 적용되는 내용. 그래서 21세 이상이라는 것은 일본 여성들에게만 적용되었고 결국은 조선 여성들은 확인이 되는 그 문서라든가 증언으로는 14살이라든가 이러한 그 소녀들이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 사기로 많이 데려가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21세 이상 원래의 매춘부였던 사람을 데려갔지만 그러나 일본의 그 침략함 그 지역이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었고 그 여러 곳에 위안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하게 된 거죠. 여성들의 숫자가. 그래서 일본 여성들도 이제 속여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냄손 돈첩이 이제 유명무실화 거의 그 실존이 안 되는 그러한 문서가 됩니다. 이러한 것도 1940년 전도에는 냄손 돈첩에서 결정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 요새는 안 지키고 그냥 해외에 있는 일본군이 보내라고 하면 무조건 보내고 있다. 이러한 외무성의 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초기에 일단 그 뭐라 할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냄손 돈첩도 결국은 지켜지지 않게 되어가지고 사실상 일본군의 증명서를 갖고 있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업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여성들을 데려갔다고
여러 문서나 여러 증언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그 큰 위안소를 설치했을 때 역할 분담을 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연사관, 이것은 해외에 있는 일본 연사관. 일본 연사관은 도한상의 편의를 여성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내의 외무성, 이 현지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연사관에 이러이러한 여성들이 간다라는 연락이 갑니다. 그 연사관에서는 그 서류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 서류에는 그 매춘부 혹은 위안부로서 간다라는 내용이 많이 없었던 거죠. 초기에는 차프라고 해서 있었지만 중간에서는 그냥 큰 관계자라는 신분을 줘가지고 큰 안에서 여급이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해군 병원에 그 잡업을 한다, 일을 그냥 한다, 육군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 심지어는 어떤 여성들은 도쿄에 있는 공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착한 곳이 미얀마, 버마였다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도착하면 이제 일본군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사관에서는요, 항의 도착과 동시에라는 것은 이것은 특히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만주 측은 항의는 아니라 기차에서 도착하면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항의 도착과 동시에 연사관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연사관에 조금 머무르고 있으면 자신들이 속았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연사관에 일을 끝내고 이제 혼변대로 여성들을 넘깁니다. 혼변대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위안소까지 여성들 그리고 모집업자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모집업자들은 그냥 모집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모집업자들은 처음부터 일본 정부, 일본의 치사들 그리고 일본군하고 그 협의를 했을 때 모집업자가 되겠다고 협의를 했을 때 그냥 모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솔을 하는 거, 그러니까 현지까지 데려가는 거, 인솔자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현지에 가서 일본군 위안소를 기본적으로 일본군 아래에서 경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업자들은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업자이면 그냥 모집만 하고 넘겨주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하고 일본군이 고안해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밀이 새나간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하여서 이게 급비리에 진행시키는 사업이다라고 하여서 그 위안부 동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습니다.